네, 우리가 잠들어 있던 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에서 주목한 주요 이슈로는 신규 부양책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의료진에 따르면 대통령이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퇴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었죠. 그런데 약 2시간 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Stop negotiating until after the election, 즉 부양책 관련 협상을 대선이 끝난 뒤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지수가 장 후반에 급락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고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연설에서 강한 재정 부양이 가계에 필요하다. 재정 통화 정책을 함께 해야 회복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에 연준은 경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남기며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낸시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부양책이 대선 이후까지 중단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을 두고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더욱 높아졌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함에 따라 그의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더욱 두터워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CNBC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43%의 전문가들은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새로운 변수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종목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주요 종목 하락했습니다. 보잉이 6% 떨어지며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빵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2% 이상, 아마존 3%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항공주도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 못했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그리고 델타 항공 3%, 아메리칸 항공 4% 미끄러졌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장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시간쯤 해서 급락 반전하는 모습이죠. 1.34% 내린 27,77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1.57% 떨어진 11,15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였고요. 47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1.4% 떨어진 3,36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앞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 시간 통해서 자세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 밤 사이에 급격한 어떤 악재가 터져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는데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 먼저 해주세요. 네, 결국은 장 막판에 트럼프가 재정부양 협상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트윗을 남긴 것이 막판에 극적으로 좀 이 하락으로 반전한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은 그 전만 하더라도 좀 무난한 흐름을 보였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의 주요 인물 등이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를 좀 촉구를 하는 그런 발언을 전하면서 시장의 관련 기대감도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다만 주요 대형 기술주에 좀 상대적인 부진이 나타나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다소 미미한 장중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막판에 재정 부양 협상 무산 소식에 이 주요 지수가 모두 좀 급락 반응이 나왔다라는 점은 결국은 시장이 가장 바라고 있다는 점이 뭐였는지를 입증하는 그런 좀 대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꽤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장중한 때 $40 선을 넘어서는 움직임도 나타났었는데요. 몇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유 생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걸프만 지역에 새로운 허리케인이 또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상륙하게 된다면 원유 생산 시설이 또 셧다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또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노르웨이의 해상 원유가스 생산 시설의 파업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역시 이 공급 차질,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가를 상승시키면서 지난 밤 사이에 1.7% 올랐습니다. 39.89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이나 아니면 10년물 국제 금리 이런 것들은 장중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국제 금값부터 살펴보자면 이 낙폭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2%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1,881.5달러에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 역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0.78%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국채 금리가 0.74%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양책의 어떤 기대감이 확 꺾이게 되자 그 달러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0.34% 올라서 93.84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지난 밤 사이에 가장 큰 이슈였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 중단 선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중 상승세를 유지하던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선언으로 인해서 급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까지 민주당과의 부양책 합의를 중단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트윗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에다가 늘 그렇듯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협상 대표단들에게 대선이 끝난 이후, 즉 나의 승리 이후까지 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바로 다음에 미치 매코넬 의원에게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베렛 대법관 임명에 집중하는 데 쓰라면서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괜찮다, 고용도 회복되고 있고 증시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사실 같은 날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이 있기 전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재정 노력에 부족하다면서 비극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죠. 고용 시장도 회복은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팀장님, 이제 파월 의장은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촉구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 실망감을 한꺼번에 안겨준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이 8월에 기술주의 가파른 좀 랠리 이후에 추가 상승 재료가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9월의 변동성 장세를 좀 견인을 했었죠. 이를 해결할 열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 매크로 관련한 우려를 좀 해소할 열쇠 역시도 추가 재정 부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대감을 한순간에 좀 꺾어버리는 트럼프의 트윗이 비단 오늘 하루만으로 좀 그칠 것이 아니라 여파가 좀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11월 이후로 협상 자체를 연기하라라는 그런 언급이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또 협상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파장이 클 만한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 골드만삭스에서 바이든의 당선 시의 경제 전망을 상향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이 민주당의 승리 시에 재정 부양 패키지 통과가 굉장히 수월할 것이라는 그런 근거였습니다. 이와 좀 일맥상통하는 트럼프의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메시지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또 행보가 대선 판도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팀장이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이 기업 분할을 비롯한 IT 공룡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보도를 한 폴리티코를 비롯해서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요. 하원의 법사위원회 내에 이 반독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내용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켄 버 공화당 의원에 따르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존과 알파벳, 애플과 페이스북 등의 대기업들의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도 일부는 동의를 했다. 하지만은 기업 분할 등의 과도하게 좀 급진적인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해당된 조치 중에 하나는 IT 공룡들이 마켓플레이스를 보유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제품을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해당 권고안이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존이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상품 판매를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요. 위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이르면 화요일에 발간될 예정이었다가 이게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또 이날 장 마감 이후에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은 해당 리포트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4개 IT 공룡 기업들이 독점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앞서 위에서 언급된 내용도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런 바이든 후보의 어떤 입장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 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잠시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이 같은 기업 분할과 같은 그 내용을 좀 전했었죠.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달 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번 제안 추진에 대해서도 좀 보도를 했고 후속 보도가 이후에 나온 이후에 또 이번에 실제로 리포트가 발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원을 미국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바이든이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마저 장악 시에는 이게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도 저희가 충분히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 측에서 기존의 반독점 관련법으로도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좀 조치가 좀 완화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업 분할 등 이 급진적인 조치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 권고안의 실제 법제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보도의 여파인지 이날 증시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IT 업종과 관련한 기술주와 관련한 투자 의견들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같은 규제 리스크에서 어떻게 IT 업종에 대응을 해야 할까 투자 의견을 좀 참고해 볼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9월에 이제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좀 보였던 이후에 매도세가 기술주로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전반이 좀 안정이 되면서 가파른 또 회복세를 보였던 것이 기술주였죠. 하지만 이날은 이른바 빵 주식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 7월에 대형 IT 기업들의 CEO들이 청문회에 나서서 의혹을 해명한 바 있지만은 반독점법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까지 상존해 있음을 오늘 좀 증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날도 시티그룹에서는 기술주를 버릴 때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아서 또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물론 기술주가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전반적인 기업이익 전망이 하향되는 것이 재개됐을 시에는 이 기술주가 결국은 방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여기에서는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도 최대 수혜를 받을 업종이 기술주라고도 시티그룹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즉 규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술 업종의 성장성은 더 낮다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한 발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이 월가에서는 많은 분석과 전략들 또 이제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의 시장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이 여론조사 등을 인용하면서 시장은 블루 웨이브 일렉션 빅토리죠.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예측을 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은 하지만 예상하는 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재정 보양책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민주당 정권의 더 높은 세금 부과, 특히 더 높은 법인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 설명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재정 보양책으로 매출을 비롯한 실적은 더 나아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높은 법인세가 부과가 되므로 이를 상쇄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세제안을 언제 발표할지 그 시기도 시장 움직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단계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잠정적으로 2023년까지는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이에 따라서 추후 미국 경제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데이비드 코스틴은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가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대선을 앞둔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월가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왔다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결국은 대선 결과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완벽한 대통령이라고는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친화적이라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면서 시장의 좀 흐름을 어찌 보면 좀 망쳐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기관에서도 대선 결과에 따른 증시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데이터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는 앞서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을 때 증시가 아웃퍼폼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저희가 참고할 내용은 또 섹터별 영향을 좀 예상해 보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해서 과거에도 대선 후에 이 섹터가 좀 상승했다는 의견을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기관에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제약 섹터가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좀 더 잘 갈 것이다라는 JP모건의 분석 또한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보잉이 항공업에 대한 팬데믹 여파가 10년 이상 간다는 자체 경고에 이날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오는 13일 신작 아이폰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롤링 리뷰를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유럽 의약품청에 제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보잉입니다. 팀장님, 보잉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던 걸까요? 네, 보잉에서 항공업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자체 경고 메시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이제 화요일이었죠. 사측에서 향후 10년간 전 세계 항공사들이 18,350대 여객기, 그러니까 2.9조 달러 어치 정도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는 약 1년 전에 제시한 예상치 대비해서 약 한 11% 정도 감소한 수치가 되겠는데요. 또 보잉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39년까지 자사의 신규 항공기를 43,110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전망치는 2038년까지 44,040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또 하향 조정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측에서는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업황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신중론을 펼쳤고요. 특히 장거리 여행 수요의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화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낫다라는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잉에서 민항기와 관련한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지만요. 방위 사업 전망을 오히려 좀 상향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향후 10년간 자사의 군수와 그리고 우주 사업이 속해 있는 시장의 규모가 2.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기존 예상 대비해서 1,000억 달러 정도 상향한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보잉은 최근 그래도 한동안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곧 재개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대를 한꺼번에 꺾는 경고인데 최근 보잉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땠나요? 737 맥스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죠. 최근에 스티브 딕슨 미 연방항공청장이 직접 737 맥스의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음에 들었다라는 언급을 해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또 이 딕슨 청장 같은 경우에는 운항 재개 프로세스를 마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중론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737 맥스 운항 재개와 관련한 기대감이 유지됐음에도 이날 업황비관론에 이 보잉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점은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입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날 그리고 또 보잉의 주요 부품업체죠. G의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요. 보잉 업황과 경고 관련된 움직임으로 좀 해석해봐도 될까요? G 같은 경우에도 이날 특징주 중에 하나로 좀 꼽아볼 수가 있겠죠. G라든지 허니웰 그리고 레이시온 같은 그런 회사들은 항공기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와 좀 연동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해서 G 자체적으로도 오늘 좀 악재가 전해졌는데요.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기에 앞서서 해명을 좀 요구하는 그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SEC 측에서는 이 동사의 보험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 부정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요. 관련한 민사소송을 시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공식적으로 오는 13일에 신작 아이폰을 공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언젠가쯤에는 이제 애플의 신작 아이폰이 공개될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몰랐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공개 날짜를 밝혔습니다. 그 날짜는 10월 13일 동부 시간 오후 1시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14일 새벽 2시 정도에 아이폰 공개를 여러분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작 아이폰 공개 초청장에는 하이스피드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5G 네트워크 기술을 탑재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이 거의 확인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G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신작 아이폰도 총 4종류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도 관심거리입니다. 아이폰과 그리고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사전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분이죠. 권밍치 애널리스트는 이번 새로운 아이폰의 디자인은 2010년에 출시된 아이폰 4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어폰과 충전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예상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이폰 12에는 3D 라이다 센서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실제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게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팀장님, 일단 그 신작 아이폰에 대해서 월간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리스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된 분쟁에도 좀 휘말려 있는 애플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좀 잠재 악재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5G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만큼은 최근까지도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2를 기다리는 수요 때문에 전작의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도 전해진 바가 있었고,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는 아이폰 12가 7,500만 대 이상 팔리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이벤트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기대감이 과연 지금까지의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었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UBS 같은 IB에서는 이 해당 이유로 최근 중립으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한 바가 있기 때문에 뉴스에 이제 팔아라라는 격언이 혹시나 좀 적용될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시장 전망과 관련한 이 외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경제 회복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백신 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인 롤링 리뷰를 위해서 유럽의약품청 EMA에 백신 후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롤링 리뷰란 이 임상시험 자료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현재 양사의 백신은 임상 3상을 전 세계 12곳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37,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EMA에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제출된 건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후보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검토 과정에서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이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에 따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인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양사의 주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1.5%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바이오엔테크는 6% 상승을 한 채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양사의 엇갈린 주가 흐름, 변동성도 워낙 크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어서 사실 헬스케어 업종에 관련한 투자가 참 어려운데요. 이와 관련한 월가의 투자 의견, 최근 들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네, 화이자 외에 이제 개별 기업을 기준으로 업황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보자면은 최근에 JP모건이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진단키트도 이제 만들고 관련해서 좀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460달러에서 4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타사의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도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모더나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108달러를 유지한 바도 있었는데요. 2021년과 22년에 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SVB 리링크 같은 IB에서는 백신 관련주가 결국은 이 성공을 좀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 다소 좀 경계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업 뉴스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